가난한 홀아버지는 낯선 여자에게 마지막 남은 2만 원을 건넸다. 다음 날 그의 집은 5대의 검은색 SUV에 둘러싸였다. 가지고 계신 돈이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딸하고 저는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여자에게 마지막 남은 2만 원을 건넸다. 1시간 전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집에는 7살짜리 딸이 기다리고 있었고 딸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여자는 동전을 세며 울고 있었고 그는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는 5대의 검은색 SUV와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박서준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낯선 여자가 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세고 있었고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초조하게 경적을 울렸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박서준은 자신이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시간 전 그는 해고를 당했다. 주머니에는 마지막 남은 2만 원이 전부였다. 집에는 7살 딸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고 내일 아침 딸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성은 소리쳤다. 그냥 지나가. 너에게도 그 돈이 필요하잖아. 하지만 그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얼마가 부족하세요? 그가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2,000원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저는 경기도에 살거든요. 이 막차를 놓치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서준은 주머니에서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다. 이거 받으세요. 여자는 얼어붙었다. 네, 이걸 받으세요. 차비로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당신 돈이잖아요. 괜찮으니 어서 버스 타세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폐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서준입니다. 저는 최수연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꼭 갚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박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물론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항상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아무도 갚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그냥 어서 가세요. 최수연은 버스에 올라 창문 너머로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떠났다. 박서준은 정류장에 홀로 남아 텅 빈 지갑을 내려다보았다. 동전 몇 개, 2,000원이 남아있었다. 빵 하나, 어쩌면 우유 하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5km나 되는 집까지 걸어갔다. 평소에는 버스를 탔지만 지금은 동전 하나도 소중했다. 걸으면서 그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생각했다.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6시에 일어나 미나와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다. 명예롭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월급은 제때 나왔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부장이 그를 불렀다. 박 과장, 문제가 생겼네.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자네가 납품 기한을 속였다고 하더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한은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자네는 2주 일찍 끝내주겠다고 약속했어. 저는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부장은 말없이 모니터를 돌렸다. 박서준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자신의 서명이 담긴 편지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다. 이건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누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메일이 아닙니다.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박 과장, 나도 자네를 믿지만 고객이 너무 큰 손이야. 그쪽에서는 자네 해고를 요구하고 있어? 나로서는 수십억짜리 계약과 자네 중에서 선택해야 하네. 박서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고해 주십시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네. 추천서는 잘 써주겠네. 감사합니다. 그는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다. 동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다. 박서준은 그 이유를 알았다. 경쟁. 누군가 그의 자리를 원했고 결국 차지한 것이다.
그는 집으로 걸어가며 가슴속에 무거운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었다.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배신당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피로감이었다. 집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미나는 아직 학교에 있었다. 박서준은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거의 라면 몇 봉지와 김치 조금, 그리고 밥이 전부였다. 내일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이제 어떡하지? 그는 생각했다. 미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해고당했다. 조작된 이메일을 근거로 부당 해고를 당한 것이다. 모아둔 돈도 없었다. 월급으로 한 달을 겨우 버티며 살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누나에게서 온 문자였다. 서준아, 잘 지내? 미나 곧 들어갈 거야. 내가 학교에서 데리고 왔어. 공원에서 산책 중이야. 박서준은 답장했다. 고마워, 누나. 6시쯤 데려다 줄래? 응, 별일 없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썼다. 응, 괜찮아. 그는 거짓말을 했다. 누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누나도 자기 문제로 충분히 힘들었다. 6시에 미나가 돌아왔다. 추위에 두 뺨이 빨개진 채 신이 나 있었다. 아빠, 오늘 은혜 이모랑 다람쥐 먹이 줬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박서준은 딸을 끌어안았다. 재미있었다니 다행이네. 누나 은혜가 현관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서준아, 너 좀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 일이 좀 힘들었어.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고마워. 누나 은혜가 떠났다. 박서준과 미나는 단둘이 남았다. 아이는 방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고 책가방을 메고 돌아왔다. 아빠, 저녁은 뭐예요? 박서준은 애써 미소 지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넣은 라면? 또요. 미나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어제도 먹었잖아요. 알아. 우리 딸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라면이야. 아빠가 비법 양념을 넣을 거거든. 미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그들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식사했다. 박서준은 딸을 보며 생각했다.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걸, 내일은 아침밥도 없을지 모른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미나가 학교 얘기를 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라면을 먹을 뿐이었다. 밤에 미나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박서준은 창가에 앉아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불빛, 자동차, 사람들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이고 모두 목표가 있었다. 그럼 그는 생각했다. 나에게는 무엇이 남았지? 딸, 텅 빈 냉장고, 주머니 속 2,000원,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을 건넸던 정류장의 여인에 대한 기억. 내가 왜 그랬을까? 그는 자문했다. 나에게도 그 돈이 절실했는데 왜 그녀에게 주었을까? 답은 저절로 떠올랐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절망적인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그 감정을 마주했다. 박서준은 눈을 감았다. 삶에 지쳤고, 싸움에 지쳤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는 현실에 지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 것이다. 이력서를 보내고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릴 것이다. 분명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온갖 생각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은 소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박서준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날카롭고 집요한 노크 소리였다. 그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러갔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많은 사람들. 박서준은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5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들 뒤로 아파트 입구에는 SUV 차량들이 보였다. 5대 모두 검고 비싼 차들이었다. 박서준 씨 되십니까? 남자 중 한 명이 물었다. 네, 누구시죠? 최수연 대표님께서 보냈습니다.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서준은 혼란스러웠다. 누구요? 최수연 대표님. 어제 정류장에서 박서준 씨가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박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울고 있던 여자, 2만 원, 그분이 여기에. 네, 내려와 주시겠습니까? 박서준은 뒤를 돌아보았다.
미나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딸의 방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입구에는 정말로 5대의 검은색 SUV가 서 있었다. 경호원들, 운전기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 최수연이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제는 흐트러지고 울고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자신감 넘치고 단정하며 비싼 코트를 입고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박서준 씨, 네, 내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서준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최수연이 미소 지었다.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당신이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요. 박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차에 타시죠. 최수연이 말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차에 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을 뒤바꿀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박서준은 SUV의 가죽 시트에 앉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최수연은 맞은편에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선팅된 창문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운전석의 경호원은 말이 없었다. 많이 놀라셨겠죠? 최수연이 말했다. 어제는 정류장의 거짓골이었는데 오늘은 차 5대를 끌고 나타났으니까요. 설명해 드리죠.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최수연은 태블릿 PC를 꺼내 문서를 열었다. 제 이름은 최수연입니다. 저는 수연건설의 대표입니다.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을 하고 있죠. 연매출은 약 6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서준은 침묵했다.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3일 전 저는 제 최측근 중 누군가가 저를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최수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경호원도 돈도 없이 낡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불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박서준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시험하셨군요. 네, 이틀 동안 20명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명이나 도와줬는지 아세요? 몇 명이요? 단 1명, 바로 당신이었어요. 박서준은 숨을 멈췄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쳤어요. 더 심한 사람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늘어놓았어요. 한 명은 길에서 벌 생각이나 해라고 말하더군요. 최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당신은 마지막 남은 돈을 주셨죠. 당신 지갑을 봤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더군요. 박서준은 시선을 내렸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최수연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박서준 씨, 어제 해고당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모함당한 것도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박서준은 움찔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밤사이에 당신에 대해 알아봤어요. 저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알아보니 정직하고 성실하며 헌신적인 아버지더군요. 바로 그런 사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요? 최수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박서준은 믿을 수 없었다. 어떤 일 말입니까? 내부 감사팀 차장 자리입니다. 월급은 600만 원이 그 외에 성과급, 그리고 당신과 따님을 위한 복지 혜택도 제공됩니다. 박서준은 침묵했다. 600만 원, 그는 이전 직장에서 1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왜 제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 건설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최수연은 서류를 열어 서류를 보여주었다. 회사 내부에 누군가가 돈을 훔치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도둑이거나 혹은 서로를 감싸주고 있죠. 저는 외부의 정직한 사람, 파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저는 조사 경험이 없습니다. 당신에겐 가장 중요한 것, 양심이 있습니다. 최수연은 창밖을 보았다. 아시나요? 저는 20년 전에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어떤 재정적 타격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기분을 알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저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누가 저를 속이고 있는지 찾아내신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못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월급은 어떤 경우에도 지급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기를 바랍니다. 박서준은 그녀를 보았다. 왜 저를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최수연이 미소 지었다. 어제 당신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요. 그것은 어떤 이력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차가 박서준의 아파트 앞에 멈췄다. 그가 내렸다. 최수연이 명함을 건넸다. 제 번호입니다. 결정하시면 전화 주세요. 수락하신다면 내일 사무실로 와주세요.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박서준은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저는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최수연은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2만 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쩌면 이 제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죠. 차가 떠났다. 박서준은 길가에 서서 명함을 들고 이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집으로 올라갔다. 미나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이가 물었다. 잠깐 나갔다 왔어. 어떤 아주머니랑 얘기 좀 하느라. 어떤 아주머니요? 일 때문에. 미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어제 해고당했다고 하셨잖아요. 박서준은 얼어붙었다. 그는 딸에게 해고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알았어? 어제 은혜의 이모가 말했어요. 두 분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박서준은 딸 옆에 앉았다. 미나야,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미나는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아빠, 우리 이제 돈 없는 거예요? 박서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아빠가 꼭 다시 일자리 찾을게. 약속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는 항상 해내잖아요. 박서준은 딸을 끌어안았고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우리 딸. 하루 종일 박서준은 그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월 600만 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월세도 내고 제대로 된 음식도 사고 미나를 학원에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웠다. 그는 조사를 해본 적이 없었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최수연 대표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저녁에 그는 누나에게 전화했다. 누나,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그는 정류장의 여자 이야기, 일자리 제안, 그리고 그의 망설임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은혜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서준아, 너 진심으로 고민하는 거야? 응,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 망칠 수도 있어. 시도조차 안 하면 확실히 망하는 거야?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기회도 없이 남게 되겠지. 은혜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내게서 뭘 좋아하는지 알아? 넌 정직해. 바보 같을 정도로 정직하지. 그리고 그건 드문 거야. 어쩌면 그 여자도 바로 그 점 때문에 널 선택한 건지도 몰라.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누나 생각엔 수락해야 할까? 내 생각에 넌 이미 수락했어. 그저 스스로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것뿐이야. 박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누나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날 저녁, 그는 최수연에게 전화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서준 씨, 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박서준은 소파에 앉아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다 우리 딸을 위해서야 의 그는 생각했다. 우리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박서준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정장을 입고 면도를 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했다. 미나는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박서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우리 딸, 아빠 새 직장에 가는 거야? 정말요? 와. 그는 딸을 안아주고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사무실로 향했다. 수연건설의 건물은 거대했다. 10층짜리 유리와 금속으로 된 건물이었다. 박서준은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이름을 말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10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넓은 홀로 나왔다.
비서가 미소로 그를 맞았다. 박서준 씨, 이쪽으로 오세요. 최수연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최수연은 큰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앉으세요. 박서준이 앉았다. 최수연은 서류를 덮었다. 자, 시작하죠. 서류를 보여드리고 어디가 맞지 않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표를 보여주었다. 보세요. 이게 지난 분기 자재 비용입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 납품액은 1억 원입니다. 차액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박서준은 숫자를 살펴보았다. 누군가 비용을 부풀렸군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항목에 걸쳐 있어요. 1년간 총 횡령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박서준은 휘파람을 불었다. 심각한 액수네요. 네, 그리고 저는 누가 이 짓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수연은 그에게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었다. 여기 3년간의 모든 재무 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패턴을 찾아보세요.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즉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수연은 일어섰다. 당신 사무실은 9층에 있습니다. 컴퓨터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월급은 이번 주 말에 입금해 드리죠. 행운을 빕니다. 그들은 악수했다. 박서준은 나와서 9층으로 내려가 자신의 사무실을 찾았다. 작지만 아늑했다. 책상, 의자, 컴퓨터, 그리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표를 열어 일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다. 박서준은 전문 용어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고 보고서 속에서 헤맸으며 최수연에게 질문하러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짜증내지 않고 끈기 있게 설명하고 조언해 주었다. 점차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다른 항목에 있는 동일한 금액, 반복되는 납품업체, 의심스러운 결제 날짜. 일주일 후 그는 첫 번째 단서를 찾았다. 최수연에게 전화했다. 무언가 찾았습니다.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그는 올라가서 표를 보여주었다. 보십시오. 한 납품업체가 매달 결제를 받습니다. 항상 정확히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문 내역은 다릅니다. 어떤 때는 300만 원어치 자재를, 어떤 때는 2천만 원어치를 주문했는데 왜 결제액은 항상 같을까요? 최수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좋은 질문이네요. 그 납품업체를 조사해보세요. 박서준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납품업체는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졌다. 그는 최수연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내부의 누군가가 가짜 납품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결제 서류에 서명했죠? 박서준이 확인했다. 재무이사 김진우였다. 최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김 이사, 20년을 저와 함께 일했어요. 제 자신처럼 믿었는데. 박서준은 침묵했다. 최수연은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고마워요. 박서준 씨의 배신자를 찾아냈군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법무팀과 경찰에 넘길 겁니다. 그들이 처리하도록 하죠. 이틀 후 김진우 이사는 체포되었다. 그는 자백했다. 3년간 약 3억 5천만 원을 훔쳤다. 최수연은 박서준을 불렀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제가 찾던 것을 찾아냈어요. 고맙습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최수연은 생각에 잠겼다. 알다시피 저는 당신에게 임시직을 제안했지만 당신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박서준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정말이십니까? 네, 회사 내부의 정직성을 감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적임자예요. 박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다. 좋습니다. 남겠습니다. 최수연이 미소 지었다. 훌륭합니다. 그럼 우리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악수했다. 그리고 박서준은 깨달았다. 그의 인생이 단돈 2만 원 덕분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2달이 지났다. 박서준은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다. 일은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보고서를 분석하고 납품업체를 확인하며 비리를 밝혀냈다. 항상 큰 횡령은 아니었고 때로는 단순한 실수나 태만이었지만 그는 끈기 있고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최수연은 그의 업무를 높이 평가했고 월급을 700만 원으로 인상해 주었다.
박서준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공과금을 내고 미나에게 옷을 사주고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최수연이 그의 삶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지 직장에서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의에 왔다가도 잠시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미나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처음에는 예의였지만 점차 그 이상의 무언가로 변해갔다. 어느 금요일 저녁, 최수연이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박서준 씨, 주말에 계획 있으세요? 그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미나랑 축구 보러 갈 겁니다. 딸이 유소년 팀에서 뛰거든요. 최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어린이들 경기는 오랫동안 못 봤거든요. 박서준은 놀랐다. 진심이십니까? 그럼요. 괜찮으시다면요. 물론 괜찮습니다. 미나가 좋아할 거예요. 최수연이 미소 지었다. 그럼 그렇게 하죠? 토요일, 그들은 경기장에서 만났다. 최수연은 청바지에 재킷 차림이었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박서준은 늘 단정한 정장 차림만 보다가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따라 달라 보이시네요. 그가 말했다. 더 나아 보여요. 아니면 더 나빠 보여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더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최수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고마워요. 칭찬으로 들을게요. 미나가 달려와 최수연을 보고 기뻐했다. 수연 아주머니, 오셨네요.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최수연은 몸을 낮췄다. 이길 준비됐어? 네. 오늘 꼭 이길 거예요. 그럼 행운을 빌게. 내가 응원할게. 미나는 팀으로 달려갔다. 박서준과 최수연은 관중석에 앉았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초등학생들의 경기라 서툴렀지만 열정적이었다. 미나는 공격수였고 최선을 다해 뛰었다. 최수연은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고 골이 들어갈 때마다 기뻐했다. 박서준은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6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맞나? 믿을 수가 없네. 휴식 시간에 최수연이 물었다. 미나는 항상 저렇게 열정적으로 뛰나요? 네, 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누굴 닮았는지. 박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를 닮았어요. 제 아내도 고집이 셌죠. 최수연은 말을 멈췄다. 미안해요. 힘든 얘기를 꺼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3년이나 지났어요.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실례가 아니라면요. 박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교통사고였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아내는 즉사했습니다. 미나는 그때 4살이었어요. 엄마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죠. 최수연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정말 안타깝네요. 고맙습니다. 박서준은 경기장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첫 1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미나가 절 살렸어요.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강한 분이시네요. 아니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최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이가 없어요. 항상 그게 후회됐죠. 박서준은 그녀를 보았다. 왜 아이를 갖지 않으셨나요? 1. 경력. 나중에도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렸죠.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이제 45이에요. 너무 늦었죠. 늦지 않았어요. 쉰에도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가족이 필요하죠. 저에겐 가족이 없어요. 왜요? 최수연은 생각에 잠겼다. 저는 사람을 믿는 법을 몰랐어요. 제 주위에 벽을 쌓고 그게 저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감옥이었어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들은 말없이 경기를 지켜보았다. 미나의 팀이 3대2로 이겼다. 아이는 행복에 겨워 땀에 젖고 무릎이 흙투성이가 된 채 달려왔다. 우리가 이겼어요. 보셨어요? 봤지. 내가 최고였어. 최수연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미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요? 그럼, 정말로. 박서준은 그들을 보며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미나와 최수연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했다. 수연 아주머니,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미나가 물었다. 내가 초대해준다면? 초대할게요. 다음 경기에도 오시고 훈련 때도 오셔도 돼요? 최수연은 웃었다. 알았어. 약속할게. 저녁에 박서준은 최수연을 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미나가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최수연이 물었다. 박서준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만나는 분 있으세요? 박서준은 놀랐다. 아니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아내에 대한 기억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고 미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우리 둘이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그녀는 차에 탔다. 월요일에 뵙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차가 떠났다. 박서준은 집으로 돌아왔다. 미나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아빠, 수연 아주머니 진짜 멋있어요. 다른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제 마음을 알아줘요. 내가 좋아하니 나도 기쁘네. 아빠도 그 아주머니 좋아해요. 박서준은 멈칫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요. 예쁘고 착하잖아요. 박서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미나야, 그분은 아빠 상사셔. 그게 뭐 어때서요? 친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미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빠한테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박서준은 딸을 끌어안았다. 아빤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알아요. 하지만 전 곧 8살이 되고 10살이 될 거예요. 그러다 어른이 되면 집을 떠날 거고 그럼 아빠는 혼자 남잖아요. 전 그게 싫어요. 박서준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집을 떠나려면 아직 10년은 더 남았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래도 수연 아주머니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아이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박서준은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최수연을 좋아하나? 그는 자문했다. 상사가 아니라 여자로서. 답은 저절로 떠올랐다. 그렇다. 좋아한다. 그녀의 지성, 강인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연약함, 그녀가 웃는 방식, 미나와 대화하는 모습, 그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 하지만 마음은 이성을 듣지 않았다. 월요일, 직장에서 최수연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박서준 씨, 다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는 서류를 보여주었다.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산지사에서 큰 규모의 횡령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가볼까요? 네, 모레 출발하세요. 항공권은 준비해 놓겠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상황을 파악해 주세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박서준 씨, 상사가 아니라 친구로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긴장했다. 이 일이 정말로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단지 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가요?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마음에 듭니다. 처음으로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지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요. 최수연이 미소 지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러다 최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단지 그 정류장에서만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저에게 정직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박서준은 가슴속에 온기를 느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도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최수연은 일어섰다. 부산에서 행운을 빕니다. 보고서 기다리겠습니다. 박서준은 사무실을 나오며 복도를 걸었다. 방금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감사였을까? 알 수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박서준은 부산으로 떠나 일주일 동안 일했다. 서류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면담하며 비리를 찾아냈다. 수리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고 있었다. 그는 최수연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서준이 돌아왔을 때 최수연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왔다.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그가 놀라 물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요. 그들은 차에 탔다. 최수연은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가는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녀가 물었다. 박서준 씨,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경력이 아니라 인생을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가끔요. 대표님은요? 자주요. 특히 최근에요. 왜요? 최수연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해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박서준은 얼어붙었다. 누구요? 당신이요. 정적이 흘렀다. 박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최수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는 당신의 상사고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르죠.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박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연약함,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보았다. 수연 씨, 저도 당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죠. 미친 짓일지도 모르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저는 이성적으로만 사는 것에 지쳤어요. 박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한번 시작해봐요. 최수연은 그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동의해요.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이것이 두렵지만 진실된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박서준은 미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최수연 아주머니가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어쩌면 연인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나는 기쁨에 겨워 펄쩍 뛰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박서준은 웃었다. 내가 똑똑하구나. 알아요. 미나는 그를 안았다. 아빠, 저 정말 기뻐요. 수연 아주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고 아빠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박서준은 딸을 꼭 껴안았다. 고마워. 우리 딸,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삶에 들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내도 그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다음 3개월 동안 박서준과 최수연은 조심스럽게 만났다. 직장에서 관계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퇴근 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도시를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최수연은 종종 그들의 집에 찾아와 미나의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놀아주며 곁에 있어 주었다. 아이는 그녀를 잘 따랐고 이름으로 부르며 비밀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다. 박서준은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최수연이 미나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아이가 물었다. 수연 이모, 우리 아빠 사랑해요. 최수연은 얼어붙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박서준도 멈칫했다. 왜 물어봐? 최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아빠를 쳐다보는 눈빛이 옛날에 엄마가 아빠를 보던 눈빛이랑 같아요. 사진으로 봐서 조금 기억나요? 최수연은 미나를 보고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박서준을 보았다. 응,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해. 미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아빠도 이모를 사랑해요? 최수연은 미소 지었다. 모르겠네. 물어본 적이 없어서. 미나는 아빠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아빠, 수연 이모 사랑해요? 박서준은 당황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다. 미나야, 그건 복잡한 문제야. 아니요, 간단해요. 네, 아니면 아니요. 박서준은 최수연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응,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해. 미나는 손뼉을 쳤다. 와, 그럼 이제 두 분 사귀는 거네요. 최수연은 일어나 박서준에게 다가갔다. 그가 원한다면요. 박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원해요. 오래전부터 원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미나는 주위를 빙빙 돌며 뛰었다. 최고의 날이에요. 그날 저녁, 미나가 잠든 후 박서준과 최수연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그가 고백했다. 너무 이르다고 당신을 놀라게 할까 봐 생각했죠. 저는 당신이 화답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요. 최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서준 씨, 저는 관계를 맺는 법을 잘 몰라요.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실수를 할 거예요. 저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박서준은 마음속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의 외로움, 죄책감, 두려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온기만이 남았다. 다음 날 직장에서 최수연은 그들의 관계를 발표했다. 이사회를 소집하여 공식적으로 말했다. 저는 박서준 씨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다. 나이 든 이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박서준 차장은 자신의 정직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동의했다. 최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일주일 후 회사의 세무조사가 닥쳤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그들은 서류를 파헤치고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수연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누군가 세무서에 정보를 흘렸어요. 의도적으로 회사를 공격하려는 겁니다.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적이 있습니까? 많죠. 경쟁사, 전 파트너들, 제가 횡령으로 해고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를 준비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최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들 겁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돕겠습니다. 모든 보고서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2주는 지옥 같았다. 박서준은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모든 숫자, 모든 문서를 확인했다. 최수연도 잠을 자지 못하고 변호사, 세무서, 파트너들과 소통했다. 미나는 아빠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는 늦게,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최수연도 집에 올 수 없었다. 일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어느 날 미나가 최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 이모,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요. 최수연은 죄책감을 느꼈다. 미안해. 우리 딸 지금 회사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지만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도 똑같이 말해요. 하지만 아빠는 계속 일만 하고 이모도 그래요? 최수연은 말을 멈췄다. 미나야, 화났니? 아니요. 그냥 슬퍼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항상 바쁘시잖아요. 최수연은 가슴이 찔리는 듯 했다. 약속할게. 이 조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꼭 함께 시간 보내자. 알았지? 알았어요. 미나는 전화를 끊었다. 최수연은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항상 하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일이 우선이고 사람은 나중이야. 하지만 나는 변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녀는 박서준에게 전화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저녁에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둘 다 지치고 긴장한 모습이었다.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최수연이 말했다. 아이가 우리를 그리워해요. 우리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었어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나쁜 아빠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박서준은 그녀를 보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규칙을 정해요. 저녁은 오직 미나와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일도 전화도 없이요. 그냥 가족처럼.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세무조사에 늦어지면 어떡하죠?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회사와 가족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가족을 선택하겠어요. 박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동의해요. 그날부터 그들은 6시까지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미나를 도와주고 놀고 대화하며 이른 아침으로 미뤘다. 미나는 활기를 되찾았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소식을 나누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 최수연도 변해가고 있었다. 사장이 아니라 평범한 여자, 엄마,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세무조사는 한 달 후에 끝났다.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세무서는 물러갔다. 최수연은 박서준과 미나를 불러 모았다. 우리가 이겼어요. 회사는 깨끗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고마워요. 미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최수연은 웃었다. 응, 한 팀이지. 토요일, 미나는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었다. 시 토너먼트 결승전이었다. 최수연과 박서준은 응원하러 갔다. 관중석은 꽉 찼다. 부모들은 소리치고 아이들은 긴장했다. 경기는 팽팽했다. 점수는 1대1. 경기 종료까지 1분이 남았다. 미나가 공을 받아 돌파하고 슛을 날렸다. 골.
관중석이 폭발했다. 미나의 팀이 우승했다. 아이는 목에 메달을 걸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달려왔다. 우리가 이겼어요. 보셨어요? 봤지? 내가 영웅이었어. 최수연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박서준은 그들을 보며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는 참을 수 없었다. 수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나를 내려놓았다. 물론이죠. 그들은 옆으로 비켜섰다. 박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최수연은 긴장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요? 그냥 만나는 여자로서가 아니라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서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만약 당신이 거절해도 이해할게요. 하지만 물어봐야겠어요. 최수연은 얼어붙었다. 뭘 물어보게요? 박서준은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도 화려함도 없는 단순한 은반지가 있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정적이 흘렀다. 최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주위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미나는 옆에 서서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최수연은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서준 씨, 저 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혹은 아니요. 솔직하게만 말해줘요. 최수연은 그를, 미나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보았다. 과거를 생각했다. 수년간의 외로움, 자신이 쌓아 올린 벽,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다. 자신을 기다리는 집, 항상 원했던 가족.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 박서준은 믿을 수 없었다.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는 일어나 그녀를 번쩍 들어 올리고 빙빙 돌았다. 주위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나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정말 기뻐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최수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박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들은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정류장에서의 2만 원, 절박한 선행, 사람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박서준은 최수연을 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마지막 남은 것을 내어줄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결혼식은 3개월 후로 정해졌다. 최수연은 수백 명의 하객과 화려함 없이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다. 박서준도 동의했다. 그에게도 보여주기식 행사는 필요 없었다. 함께 있는 것이 중요했다. 미나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 준비를 돕고 결혼식에서 할 축사를 연습했다. 아이는 행복으로 빛났고 최수연을 엄마라고 부르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박서준은 딸을 보며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의 기억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과 미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것이다. 결혼식 일주일 전 최수연은 박서준에게 단둘이 산책하자고 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고 말없이 있었다. 무슨 생각해요? 박서준이 물었다. 반년 만에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해요. 올봄까지만 해도 저는 일밖에 모르는 외로운 여자였는데 지금은 가족이 있죠? 최수연은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제가 그 정류장에 서서 동전을 세며 울고 있었을 때 저는 연기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비참하고 길을 잃고 외롭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죠. 마지막 남은 것을 내어준 낯선 사람. 박서준은 미소 지었다. 저도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해고당하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죠. 하지만 당신을 보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하죠. 최수연은 그를 안았다. 두려워요. 그녀가 조용히 고백했다. 제가 잘 해내지 못할까봐, 좋은 아내, 미나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박서준은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미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최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약속해줘요. 내가 실수하면 솔직하게 말해준다고. 약속할게요. 당신도 똑같이 약속해준다면요. 약속해요. 그들은 입을 맞췄다. 결혼식은 교회의 한가든에서 열렸다. 꽃으로 장식된 작은 베란다, 30명의 하객, 그리고 음악. 미나는 작은 부케를 든 흰 드레스 차림의 화동이었다. 아침 내내 최수연의 주위를 맴돌며 베일을 고쳐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서준은 재단 앞에서 기다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렇게까지 떨릴 줄은 몰랐다. 음악이 연주되고 최수연이 들어섰다. 베일 없이 들꽃 부케를 든 단순한 흰 드레스 차림이었다.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준비됐어요. 그가 대답했다. 의식은 짧았다. 그들은 서약을 나누고 반지를 교환했다. 입을 맞췄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미나는 기쁨에 겨워 뛰다가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영원히. 최수연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영원히 우리 딸. 저녁에 하객들이 돌아간 후 박서준, 최수연, 그리고 미나는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최수연이 말했다. 내 인생에서도요. 박서준이 덧붙였다. 미나가 하품을 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아이가 최수연에게 물었다. 최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물론이지. 그러면 정말 기쁠 거야. 미나는 그녀를 안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잘 자, 우리 딸. 아이는 자러 들어갔다. 박서준과 최수연은 단둘이 남았다.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최수연이 속삭였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일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아이에게 진짜 엄마예요. 최수연은 그에게 기댔다. 모든 것에 고마워요. 뭐가요? 나에게 기회를 줘서, 나를 믿어줘서, 내 벽을 두려워하지 않아줘서요. 박서준은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당신에게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내 인생을 바꿔줘서요. 그들은 말없이 앉아 밤의 소리를 들었다. 1년이 지났다. 박서준은 계속해서 최수연의 회사에서 일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였다. 최수연은 그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고 조언을 구하며 그의 의견을 존중했다. 회사는 성장했고 2개의 새로운 지사를 열었으며 대형 계약을 따냈다. 재정은 안정적이었고 평판은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최수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 가족이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텅 빈 아파트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왔다. 박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미나가 숙제를 하고 그들은 함께 앉아 대화하고 웃었다. 그것은 단순하고 진정한 행복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그림을 가져왔다. 보세요. 우리 가족을 그렸어요. 그림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들 위에는 태양이 떠 있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미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최수연은 그림을 받아 냉장고에 붙였다. 이건 항상 여기에 걸어둘 거야? 미나는 그녀를 안았다. 엄마, 행복해요. 최수연은 딸을, 그리고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아주 많이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일요일, 그들 셋은 공원에서 산책했다. 미나는 앞서 달려가며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었다. 박서준과 최수연은 뒤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그 정류장 기억나요? 최수연이 문득 물었다. 물론이죠. 가끔 그곳에 다시 가봐요. 그냥 서서 생각하죠.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쳤더라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텐데. 박서준은 멈춰 섰다. 하지만 난 지나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마지막 남은 돈이고 집에는 배고픈 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왜 주셨어요?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절망을 받고 그게 나의 절망보다 더 커 보였어요. 최수연은 그에게 기댔다. 제가 이 1년 동안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뭔데요? 선행은 즉시 돌아오지 않고 항상 기대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도 않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날 저녁 집에서 박서준은 서랍에서 낡은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언젠가 최수연에게 주었던 바로 그 돈이었다. 최수연은 그들의 첫 만남 후 일주일 만에 그 돈을 돌려주었다. 그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기념으로 간직하세요. 박서준은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두었다. 미나가 보고 다가왔다. 아빠,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바꾼 돈이란다. 박서준은 그날에 대해, 정류장에 대해, 울고 있던 여자에 대해, 그리고 미친 지처럼 보였던 그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미나는 주에 깊게 들었다. 그럼 아빠가 이 돈을 주지 않았다면 엄마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겠지? 미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이건 마법의 돈이네요? 박서준은 웃었다. 그럴지도. 최수연이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돈이 마법이 아니야? 그 돈을 꺼낸 사람이 마법인 거지? 밤에 미나가 잠든 후 박서준과 최수연은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무슨 생각해요? 최수연이 물었다.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생각해요. 반년 전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실업자에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남편이고 아빠고 파트너고 존경받는 사람이죠. 박서준은 그녀를 보았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요. 이건 당신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구는 것이 더 쉬웠을 때도 정직하게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이 1년 동안 뭘 배웠는지 알아요? 뭔데요? 때로는 마지막 남은 것을 내어줄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요. 최수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말없이 앉아 도시를, 불빛을, 별을 바라보았다. 박서준은 단 한 장의 2만 원짜리 지폐가 어떻게 두 사람의, 아니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 생각했다. 미나도 가족을 얻었으니까. 최수연은 정류장에서의 시험이 어떻게 자신에게 부유하지도 영향력 있지도 않은 그저 선한 한 남자를 보여주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에 그들은 함께 일어나 셋이서 아침을 먹었다. 미나는 학교 얘기를 제잘거렸고 박서준은 뉴스를 읽었다. 최수연은 커피를 마셨다. 평범한 아침, 단순하지만 의미로 가득 찬. 출근하기 전 박서준은 액자 속의 지폐를 보았다. 한때는 그의 마지막 돈이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다. 그는 미소 지었다. 최수연이 뒤에서 다가와 그를 안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뭐를요? 그때 마지막 남은 돈을 준 거요? 박서준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단 한순간도. 그들은 입을 맞췄다. 미나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아, 그만 뽀뽀하고 빨리 가요. 늦겠어요. 그들은 웃으며 셋이서 집을 나섰다. 가족. 박서준은 하늘을 보며 3년 전 떠난 아내를 생각했다. 고마워,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에게 미나를 선물해줘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 그저 우리가 행복해질 기회를 준 것뿐이야.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박서준은 마치 아내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최수연과 미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진실되고 정직하며 행복한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